72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총칼 앞에 선 것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간호사가 건넨 작은 쪽지 한 장.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2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까지 이상해지셨어요. 이래서 내가 요양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15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힘차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에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오래된 단독주택, 남편 이병철과 함께 3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병철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혜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이었던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 진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세월이었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박민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42세의 민정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민정아, 왔구나. 진수는? 오빠는 회사 일로 일찍 나갔어요. 어머님 드실 반찬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민정은 부엌으로 향하며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혜는 요즘 며느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민정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집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거 정말 불안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 그래도 요즘 어르신들 전용 병원들이 참 좋아졌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요. 민정은 계속해서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주 반복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진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보험회사 부지점장으로 일하는 45세의 진수는 늘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민정이가 와서 반찬도 해주고 갔어. 진수는 아내 민정의 말이면 고개를 끄덕이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순한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더욱 아내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선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리에 멍이 들고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민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고 며칠 입원하시면서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정혜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친절하게 병실까지 예약해 주었고 모든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계세요, 어머님. 집 걱정은 마시고 몸만 추스르세요. 민정의 말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병실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민정이가 왜 이렇게 살갑지? 돈 얘기만 안 하면 고맙지만 뭔가 이상해. 하지만 곧 피로에 지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정혜는 하루 종일 각종 검사를 받느라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며칠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민정은 매일 빠짐없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점심을 챙겨주고 저녁에 또 와서 저녁 시간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극진한 간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검사 결과는 어떠셨어요?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구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며칠 더 계시면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해요. 민정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혜는 왜 며느리가 자신을 집으로 보내려 하지 않는지 의아했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는 야간 간호사들만 근무하고 있었고 환자들은 대부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도 졸음이 쏟아져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작은 목소리에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 정가은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가은은 평소에도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친절한 간호사였습니다. 왜 그러니? 몸이 어디 아픈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은은 주위를 살피더니 정혜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희도 그냥 넘길까 하다가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가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 약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은은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말을 흐렸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은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고 정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약을 바꾼다고 했는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정이 평소처럼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런데 민정아.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더구나.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간호사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글쎄,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뭔가 조심하라고. 민정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간호사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할 일 없이 뒷말이나 하나 봐요. 어머님, 그런 이상한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 정신없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민정의 반응이 생각보다 격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실에 가서 얘기해 볼게요. 환자분들한테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죠. 아니야. 그냥 두자. 하지만 민정은 이미 병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은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간호사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가은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마 민정이 간호사실에 가서 뭔가 말을 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나를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간호사실에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가은은 정혜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가져다 줄 때도 말없이 놓고 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혹시 민정이 가은에게 뭔가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정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가은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은은 정혜를 보더니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가은은 정혜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작게 접힌 종이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보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 마시고요. 이게 뭐니? 나중에 혼자 계실 때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은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돌아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보험증권 번호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번호 LFE024-789456 계약자 윤정혜, 수익자 이진수, 박민정 공동, 보험금액 2억 원. 정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보험에 자신이 가입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익자였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민정이 공동 수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죽으면 이들이 2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말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평소처럼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눈에는 민정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정혜는 일부러 농담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혹시 보험이라도 들었니? 그 순간 민정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정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은 금세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험은 무슨, 그냥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그런 거죠. 그래? 나는 보험 같은 거 잘 모르거든. 혹시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나? 민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보험 회사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아, 그런 전화는 다 사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정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정혜는 며느리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정이 집에 다녀온다고 나간 사이 정혜는 병실 전화기로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니? 생명보험 같은 거.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이 있는지 궁금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민정이가 알 거예요. 그런 일은 주로 민정이가 다 처리하거든요. 정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마저 보험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혹시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정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다시 병문 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뭔가 신경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진수하고 잠깐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정의 질문이 평소보다 예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안부 물어보고. 정혜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 모르게 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정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정혜는 가은이 준 쪽지를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2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 혹시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은이 정혜의 병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여러 번 확인한 뒤 문을 닫고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제가 드린 메모 보셨죠? 그래, 봤어.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이니?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가은은 작은 태블릿을 꺼내며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 CCTV 영상 일부예요. 어르신 가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복도와 병실 입구를 녹화하고 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정혜의 병실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어제 저녁 9시경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 속에서 민정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봉투가 뭐니? 약 봉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은이 영상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렸습니다.
민정이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들고 있는 봉투가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는 하얀 봉투였는데 나올 때는 파란 봉투를 들고 나오네요.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저 파란 봉투에는 약사 사인이 없어요. 정식으로 조제된 약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민정이가 나한테 무슨 약을 준 거야? 그건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된 약이 아닌 건 확실해요. 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평소와 다른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정혜는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확실히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가끔 속이 메스꺼운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있었어.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그렇다면 가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가족이 환자에게 해로운 약물을 몰래 투여하는 경우 말이에요. 보험금을 노리고.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며느리가 그리고 아들까지도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이 영상을 보존해야 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직접 병원장님께 말씀드리시는 게 좋겠어요. 가은은 태블릿을 끄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해본 결과 분명히 수상한 점들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니? 네. 간호사 몇 명과 약사 선생님이 눈치채고 계세요. 모두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은은 재빨리 태블릿을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시는 시간이에요. 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수고하세요. 민정은 평소처럼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정혜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은은 약을 놓고 나가면서 정혜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정혜는 민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온 민정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님, 약 드세요. 민정이 약을 건네며 물컵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 약을 받기가 두려웠습니다. 민정아, 이 약이 뭐니? 어머님 혈압약이랑 소화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죠. 하지만 정혜는 CCTV 영상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이 약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정아, 나 좀 이상해. 약을 먹으면 더 어지러운 것 같아. 그럴 리가요. 의사 선생님 처방전대로 된 약인데. 민정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약을 안 드시면 안 돼요.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먹을래. 너무 속이 안 좋아.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아니야. 오늘은 그냥 쉴래. 민정은 한참 동안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음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꼭 드세요.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 친구이자 전직 경찰 출신인 오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나야 정혜야. 어머, 정혜야. 입원했다면서? 몸은 좀 어때? 순덕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와서 얘기하자.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순덕이 병원에 왔습니다. 68세의 순덕은 30년간 경찰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야,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정혜는 순덕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호사가 준 보험 정보부터 CCTV 영상,
그리고 약을 바꿔치기 하는 민정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네. 정혜야.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순덕은 경험 많은 경찰관답게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병원장을 만나서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해.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약들도 전부 검사받아야 하고. 순덕아, 정말 민정이가 나를 해치려는 걸까? 증거를 봐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 순덕은 정혜와 함께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은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즉시 해당 영상들을 보존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복용하신 약물에 대한 정밀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다만 이런 사안은 경찰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약물 투여가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병원장실에서 나온 정혜와 순덕은 복도에서 민정과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순덕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 민정아. 내 친구 순덕이야. 옛날에 같이 일했던. 민정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분이 왜 병원에 오셨나요? 그냥 문병 왔어. 정혜가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어서. 순덕이 대답했지만 민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정은 혼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까 병원장실에 가셨다면서요? 누가 그랬니? 간호사가 봤다고 하던데 무슨 일로 가셨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병실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얘기하러 갔어. 정말요? 다른 얘기는 안 하셨고요? 민정은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가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가은이 가져온 약을 보며 민정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약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네? 약국에서 조재해온 어르신 처방약인데요. 어제까지는 제가 가져다 드렸는데 왜 갑자기 바뀐 거죠? 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방침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간호사가 직접 약국에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방침 변경을 언제 했는데요? 환자 가족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민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요양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어머님, 정신까지 이상해지셨어요. 정혜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정아,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요즘 어머님 행동을 보니까 정말 이상해요. 간호사들한테 이상한 얘기하시고 병원장실까지 찾아가시고.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님한테 이상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민정아, 진정해. 순덕이는 내 오랜 친구야. 친구요? 어머님이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지 의심스러워요. 그때 아들 진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숨이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정이가 전화해서 급히 오라고. 민정은 진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이상해요. 간호사들이랑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병원장한테까지 가서 뭔가 얘기하셨대요. 진수는 민정 편에 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민정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는 요즘 의심병이 너무 심해요.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혜는 아들의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정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는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진수의 말에 정혜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갔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넌 왜 나를 안 보는 거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정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민정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진수와 민정이 떠난 후 정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격려로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정혜야, 포기하면 안 돼.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야. 순덕아, 내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보자. 순덕은 30년간의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보험 가입 당시 상황부터 알아보자. 언제 가입됐는지, 서명은 누가 했는지. 다음 날, 순덕은 정혜의 과거 의료 기록을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2년 전부터의 모든 입퇴원 기록,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혜야, 여기 봐. 2023년 8월 15일에 내가 손목 골절로 입원했었네? 아, 맞아. 그때 집에서 넘어져서 깁스했었지. 순덕은 보험 가입일과 비교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보험 가입일이 정혜가 손목 골절로 입원해 있던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해. 내가 손목에 깁스를 하고 있을 때 보험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거잖아? 정혜는 그때를 떠올려봤습니다. 그때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어. 깁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서명을 했다는 거지? 이건 명백한 서명 위조야. 순덕은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랜 경찰 경험 덕분에 보험회사 조사팀과도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오순덕입니다. 혹시 서명 위조 의심 사건 하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 조사팀은 해당 계약서의 필적 감정을 시작했습니다. 정혜의 평소 서명과 보험 계약서의 서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백한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르신, 이 서명은 분명히 어르신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의 말에 정혜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계약서를 보면 대리일란에 박민정 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대리로 계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임장이 없다는 겁니다. 순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험료는 누가 냈는지, 계약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정혜야, 보험료를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해놨네. 그런데 이 자동이체 신청서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큰 금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까지 자신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르신, 병원에서 복용하신 약물들도 국과수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가은이 정혜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가져오신 약들을 분석해봤는데요. 뭐가 나왔니?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도 있고요. 정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민정이가 정말 나를... 네,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면 의식을 잃거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이었어요. 가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늦게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날 저녁 정혜는 순덕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덕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정혜야, 넌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야? 민정이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고. 순덕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정이 병실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서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민정이 벌써 알아낸 것입니다. 민정아, 어머님,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앉아서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어머님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정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모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알고 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민정아, 이제 그만해. 증거는 다 있어. 정혜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에 대한 예의야.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정혜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정이 병실을 뛰쳐나간 지 2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박민정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정혜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며느리분이 가져오신 약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성분과 혈압방아제가 검출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복용하셨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 명백한 서류 위조가 확인됐고요. 어르신의 서명을 완전히 모방해서 2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겁니다. 병원 CCTV 영상, 약물 분석 결과, 보험 서류 위조 정황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은 자택에 있던 박민정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현장에는 아들 진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와이프를? 진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부인께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정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 CCTV에 선명하게 찍힌 약물 바꿔치기 장면, 위조된 보험 계약서, 그리고 독성 약물 감정 결과까지. 설마 정말 민정이가.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진수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수는 정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는데. 정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진수는 자책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순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혜야, 민정이 자백했다.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 다 털어놨어. 순덕은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민정이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오래 사실 것 같아서 미리 보험을 들어놨다고 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걸 기회로 삼아서. 진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정이가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보험 가입한 지가 2년이 됐으니까. 정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절대 몰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울 수 있어. 그날 저녁 정혜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살인 미수와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정은 마지막까지 변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모르게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독성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민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진수는 법정에서 민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이 컸습니다. 민정아,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민정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수는 정혜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너도 피해자야. 자책하지 마. 하지만 엄마를 의심하고 민정이 편만 들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정혜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수야, 사람은 결국 진실 앞에서 바뀌는 거란다. 너도 이제 많이 깨달았을 거야. 진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가은, 친구 순덕,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아들까지. 민정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용했던 독성 약물의 영향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의사들의 치료와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 가은이 정혜를 배웅해줬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정혜는 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가 없었다면 자신은 민정의 계획대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께서 용기 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가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환자와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민정이 감옥에 간 후 진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엄마, 집으로 가시죠. 응, 가자. 하지만 정혜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위해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엄마, 여기서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진수야, 내일도 바쁜데?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일은 나중 문제고요. 진수는 정말로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들러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엄마,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봉사활동? 네. 엄마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혜는 아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은 정혜의 사연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 고난을 겪으셨네요. 하지만 그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요즘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정혜는 그날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동무 역할이었지만 점차 정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정혜 씨, 그때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이분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하지만 내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정혜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은 정혜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문제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정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편, 가은과도 인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은은 종종 정혜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은아,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정말 보기 좋아요. 어르신께서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가은도 정혜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혜는 진수와 함께 민정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진수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민정이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민정은 많이 야위려 있었습니다. 정혜를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민정아. 정혜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왜 그랬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래 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니?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한참 동안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나는 내가 미워서 여기 온 게 아니야. 어머님,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왔어. 정혜의 말에 민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어. 너도 이 시간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진수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란다. 정혜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져.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살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도 가족이었습니다. 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한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정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혜로 승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벅찬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